시기가 시기인지라 원장님이 저희를 또 고객들이 저희를 원할 때 저희가 준비된 모습이 결국에 우리 개개인의 역량이고 전문성이잖아요. 그런 개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까지 시작할 거고요. 핸드폰 무음 꼭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나면 저 뒷줄부터 순서대로 가서 인증샷 꼭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좋은 기회니까 그런 건 없겠지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고요.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환영의 환호성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정흥수 강사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정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교육에 제가 와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담을 하고 또 많은 사람과 공감에 소통을 하는 방법들 이런 이야기 해드리려고 왔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말씀 되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강의 많이 하는데요. 말 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특히 리더분들 많이 만납니다. 근데 다들 보면은 더 많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발전시키고 싶다. 어떨 때는 설득력을 키우고 싶다. 또는 나는 이런 순간에는 좀 더 따뜻하게 말하고 싶다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가 늘 다정할 수만은 없죠. 단호하게 나를 지키는 말하기도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실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제가 생각하는 이 말하기는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시간 동안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말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말 되게 잘 하지만 말 잘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원래는 아나운서를 한다고 처음에 했을 때 주변에서 네가 무슨 아나운서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저는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저는 앞에 나오면 정말 위축되고 이 교단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지만 꿈이 생겼고 아나운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말 잘하는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쇼호스트도 하고 기자도 했는데요. 특히 쇼호스트를 한 덕분인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판매도 하고 특히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지 않잖아요. 홈쇼핑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로 이 시간에 이 상품을 판매하고 꾸준히 이 고객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설득하고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뉴스를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앵커로.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그 각박한 소식들 그 속에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 또 희망 있는 그런 환경들 거기에서 제가 많은 걸 느끼면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는 꿈이 생겼었어요. 그 이후로 흥버튼이라는 회사 차려서 열심히 회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하기 관련한 책 여러 번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들의 오늘 내용도 핵심적인 것들 다루도록 할 거고요. 저의 영상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저희 구독자나 팔로워분 계시나요? 와 반갑습니다. 흥버튼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등 여러 채널에 영상이 있는데요. 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부모님이 자녀한테도 일부러 알려주세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업 이후에도 보시면 복습하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말하는 사람인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일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일 말 잘하는 것, 저는 그 부분을 강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그냥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의견을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어렵죠.
저는 그걸 대중 스피치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슷한 분야에 있거나 잘 아는 집단에 있으면 어느 정도만 말해도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를 모르고 나의 분야를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마저도 내 편으로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성공할 확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첫 단계로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더 많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총 5가지 나눴는데요. 대화할 때 질문도 되게 중요하죠. 질문. 나는 질문을 하기보다 내 얘기를 하는 편이다. 조용한 분위기를 못 참아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낸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망설일 때가 잦다. 공격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질문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다. 여기 해당하는 분 있으실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좋아요. 그리고 경청. 이야기를 듣다가 종종 딴 생각을 한다. 말이 길어지면 어느 시점부터는 안 듣는다.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잘 보지 않는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해석한다. 대화 내용이 돌아서면 기억나지 않기도 한다. 여기도 해당하는 분 계실까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얘기를 하다가 말이 길어져서 산으로 갈 때가 있다. 간명하게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까봐 말이 길어진다. 말하다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상대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 때가 있다. 말을 길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도 해당하시나요? 그리고 일하는 상황에서 볼게요. 공적인 대화보다 사적인 대화가 어렵다. 이거는 이렇게 발표나 회의는 괜찮지만 카페 같은데 밥 먹을 때 또는 엘리베이터 타서 마주쳤을 때 이럴 때 좀 대화가 더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피드백을 할 때 팀원의 눈치를 볼 때가 있다. 설득력을 높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 부정적인 말이나 거절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여기도 해당하는 분 계세요? 그리고 일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업무에서 하는 말하기는 결국 나의 언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분명히 이런 습관들이 녹아 있을 텐데요. 부모님 또는 자녀와 1시간 넘는 대화는 상상할 수가 없다. 모임이 갑자기 취소되면 기분이 좋다.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편이다. 나의 진짜 모습을 나조차 잘 모르겠다. 가족과는 회사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는다. 여기도 해당하는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이유는요, 여러분, 말하기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면 대부분은 예를 들면 경청에 많이 해당되면 나는 잘 못 들어주는구나 역시 이러면서 내 부족한 점 이런 걸 찾는데요.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본 거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신간 사랑은 모든 걸 이기니까요 라는 에세이를 냈는데요. 그때 한 꼭지에 이런 걸 썼어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하고 싶은 것이다. 왜냐면요, 저는 말 진짜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에 거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을 너무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말을 진짜 잘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 제 눈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기준에 제가 못 미치는 나를 보면서 불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고 피하고 발표하는 걸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방법을 찾더라고요. 근데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예를 들면 의사, 제가 조금만 아파도 저는 병원에 자주 가요. 대학병원도 수시로 갑니다. 근데 그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면서 고마움을 느끼지만 위축되거나 부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를 되고 싶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를 보면서 그냥 고마운 관계지 그 앞에서 위축되진 않았어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위축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좀 위축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람 만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나의 직속 상사 앞에서 보고할 때 좀 위축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특정한 인물과 이야기를 할 때 좀 어렵다든가 불편하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망설이곤 하죠. 근데 사실은 그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보니까 더 경직되고 긴장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을 보완하고 싶구나, 발전하고 싶구나 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인 말하기를 시작해야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호감을 주고 공감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언어 자체도 나 자신을 대할 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한번 목표를 세워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여기에 모인 거는 우리가 업무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일 거고요. 그 성과는 매출과도 직결되겠죠. 제가 지금 창업할 때도 매출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쇼호스트 할 때는 매 시간 매출의 목표 액수가 있었어요. 한 시간에 이를테면 1억 원을 판매해야 된다든가, 금요일 저녁이면 시청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뭐 4억 원, 10억 원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목표가 있다 보니까 쇼호스트들은 잘 팔죠. 그런데 매진을 잘해요.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철저히 연구를 해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예요. 뉴스 하나를 전할 때도 반듯하게 정장입고 낮은 음으로 말하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뉴스를 전달하잖아요. 그 태도 덕분에 나를 모르는 시청자가 이 뉴스를 보면서도 정보를 흡수하는 겁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연기를 하는 이유도 그 내용,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 목표를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발표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내용을 말할 것인가, 어떤 논리로 펼칠 것인가, 그리고 달달 외우기만 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할 말만 정한 거였어요. 이 말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 건지, 상대방은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은지, 나와 손잡으면 미래가 화창할 것이라고 여기는지,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신경 쓰면 놀라운 일이 펼쳐져요. 지금 저는 다정한 말하기를 알려드리는 목표가 있어요. 다정한 세상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겁이 많았어요. 말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처럼. 되게 조용한 아이였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수줍게 들어갈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흥수야 너 진짜 최고야, 떨렸지만 잘했어, 이런 칭찬을 해주는 선생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다른 애들은 칭찬받으면 저는 비교를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정한 선생님이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만약 옛날로 돌아가서 흥수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흥수야 잘했어, 너 무서웠지만 해냈잖아, 그것만 생각해. 그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판을 크게 벌려볼까? 그러면 더 씩씩하고 멋있어 보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격려하면서 성장을 이끌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다정함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다정한 말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도 실은 제가 뾰족하고 날카로웠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상처도 있었고 뭔가 이런 사건 사고에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각박해 이런 생각하면서 난 다치고 싶지 않아, 맨날 창과 방패를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말도 틱틱거리기도 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그 시절보다 지금 저는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에 더 열광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는 이 다정하게 말해야지 하는 목표가 있다 보니까요. 만약에 혼자 제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요. 산에 가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올라갈 때. 그럴 때 짜증나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해요.
근데 저는 다정한 말을 해야 한다는 커다란 목표가 있죠. 저한테도 다정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목에서 올라오는데 그냥 침을 삼켜요. 그리고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지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오면서 막 들어가요. 그러면 얄밉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수만 번 쉬고 참아요. 오늘도 제가 서대전역에 내려서 왔는데요. 쿠키가 있었어요. 쿠키를 하나 챙겨요. 그러고서는 택시 타고 여기 올 때 기사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런 게 저를 계속 다정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목표 하나가. 저는 여러분도 그런 목표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 PD님이 있는데요. 우리 PD님은 저랑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 잘 못하고 거절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올해 연습하는 게 뭐냐면 단호하게 말하기예요. 그 친구는 정말 다정하게 말하고 이름도 다정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계속 다정하기만 해서 근데 원하더라고요. 때로는 단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도 누군가를 책임지고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은 단호한 말하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단계예요. 근데 저는 워낙 단호했다 보니까 좀 더 친절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걸 연습하죠.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이 언어는 너무나 다르게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실습을 해볼게요. 저의 수업은 실습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수업인데요. 지금 마침 이렇게 또 조별로 앉아 계시니까요.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오늘 실습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해보실게요. 나는 올해 또는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싶다.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느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까 체크리스트에서도 있을 것 같고 또 제 얘기 들으면서도 어떤 걸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짝꿍 한번 봐주실까요? 눈 인사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와 관련해서 두 분이 한 3분 정도만 대화를 나눠보실 텐데요. 우리가 또 다정하고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요, 이름을 부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함 보이시죠? 땡땡님은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하면서 대화를 해볼게요. 질문도 하고 경청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머리카락이 더 긴 분이 먼저 우리 짝꿍한테 질문하면서 진행을 이끌어갈게요. 별 차이가 없다면 시계 차거나 안경 쓰신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화 나눠보세요. 어떤 말하기가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요. 저는 여러분이 나와주시면 피드백 드릴 거고 그 마케터분을 보면서 또 훨씬 많은 걸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라서요. 여러분 이민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함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말하고 싶다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포항 미디어의 교육 정은주입니다. 부끄럽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이런 강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말하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F로 나왔는데
특히 가정에서 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T 성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답을 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딸이 엄마는 왜 그래? 그래서 공감을 좀 해야겠다. 일단 우리 딸은 이제 이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도 너무 피곤해. 우리 직장 상사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어제 늦게 잤으니까 피곤하지.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런 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요즘은 안아줘요. 피곤했구나, 힘들었구나, 고생했다. 근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떻게 대화하고 싶은가 그런 주제여서 진짜 공감을 잘하는 말 하기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님. 정은주. 은주님, 그렇죠? 제가 그러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성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포항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준이라 했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 제가 만났는데요. 내 이름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손에 꼽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명확히 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은주입니다. 저는 포항에 있는 땡땡땡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아요. 이름을 기억해야지 신뢰가 훨씬 많이 가고요. 그게 대화의 첫 단추를 잘 빼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메일 요청이나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도 어떤 분이 메시지가 왔는데 어떤 부대였어요. 그래서 뭐 땡땡 정훈 참모 부대 뭐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이름을 모르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을 언제나 분명하게 얘기하게. 다시 한번 이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정은주입니다. 저는 포항 미디어아이 교육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 잘 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따님한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T적으로도 말을 하고 F적으로도 말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공감은 뭐냐면요. 나와 같이 있는 딸아이가 나한테 계속 얘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T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네가 늦게 잤으니까 피곤하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죠. 근데 F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피곤했겠구나 마침표, 힘들었겠구나 마침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떤 게 힘들었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따뜻해요. 질문을 많이 해보셨어요, 딸한테? 오늘 왜 힘들었어? 지금까지는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세 번째 먼저 얘기해요. 먼저? 이렇게 힘들어서 하고 얘기를 쭉 다 해요. 네. 질문하기 전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은주님이 효율을 되게 중요시하나 봐요. 효율.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척집 계시네요. 말씀이 빨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MBTI F 있잖아요. 하면서 계속 숨을 가빠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빠른 사람들이 숨을 안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고 숨이 가쁘니까 계속 이렇게 헉헉거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이 바특하게 이어지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딸이 얘기를 하면 이제 끝났으니까 내가 말할 차례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말을 멈추고 나한테 질문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딸이 다 자기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다 한 거 아니에요. 아마 아주 그냥 위에만 얘기했을 거예요. 더 밑에까지 안 갔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친구도 최근에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러면 대부분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어느 정도 듣고 집에 있을 때는 그러면 헤드셋을 좀 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층간소음 방지 슬리퍼를 사서 위에다가 좀 주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거나 또는 공감만 리액션만 해줘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층간소음 하나로
제가 다낭에 있을 때였는데 제 친구는 서울에 있었고요. 2시간 반을 통화했었어요. 2시간 반 내내 통화하고 마지막에 친구가 너네 집도 층간소음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한 거예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시 너랑 얘기하는 게 좋아. 언니는 맨날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남자친구는 맨날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계속 물어봐요. 왜? 너는 층간소음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들어해? 어떻게 바뀌기 좋아? 어땠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얘는 다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그 힘듦의 정도, 이 사람을 없애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저는 그러면 너는 계속 물어봐요. 그냥 제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괴로워? 근데 왜 집에 있어 안 나가고?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자기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소음이 잘 들렸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얘가 자기가 답을 찾아요. 맞아, 내가 예민한 것도 맞고 내가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잘 들리는 게 맞다고. 그런데 계속 들리니까 더 들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가서 큰 소리는 내고 싶지 않대요. 이 구역의 빌런이 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하는데 그게 힘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체면을 차리는 게 힘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층간소음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체면과 그런 어떤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뭔가 심연에 중요한 게 나와요. 저 따님한테도 상사와의 어떤 관계, 회사에서 힘든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계속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엄마는 오늘 하루 어땠어?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을 들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려면 천천히 말하기 평상시.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나와주신 덕분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화할 때 질문도 참 중요하죠. 공감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요. 공감을 하는 방법. 인간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했지만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관계를 망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라든지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 많이 오고 가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었는지 정말 많이 묻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질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는데 물어볼 때 그럴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김지영 본부장님이 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식사는 하고 왔는지. 그래서 간단히 먹었다 이랬는데 여기 뒤에 대기실에 이제 과자와 두유와 이런 것들 챙겨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대기하면서 드시라고. 이런 배려가 있었으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있어요. 그냥 회의할 때 만났어요. 한 2시에요. 점심 식사 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배고프시겠다. 오늘 저희가 만나자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이러면서 본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그 사람이 배를 쫄쫄 굶었는지 식사를 맛있게 했는지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뭔가 본론을 바로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이야기를 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친한 관계에서는 전화통화를 원래 안 하는 사이인데 갑자기 전화 오면 무슨 일이야? 했는데 상대방이 어디야? 일 끝났어? 통화 괜찮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전화 오면 바로 얘기해요. 할 말 바로 해봐봐. 이렇게. 왜냐면 뭔가 안 좋은 이야기일 것 같고 그럴 바에 빨리 듣고 싶어요.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질문인 거예요. 진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 가기 위해 하는 질문들 있죠? 인사치레 같은 질문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처음 만나거나 좀 관계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뭘 좋아하는지, 주말에 뭐 했는지, 쉴 때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 대체로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운동 좋아한다 이러면 저도 운동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은 너무나 다르죠. 아까 은주님도 따님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찰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족도 하물며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타인에게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차이점에 주목한 대화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도 달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요즘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달린다 그러면은 저한테 하는 질문은 달리기에 꽂혀 있어요. 어디 달리세요? 몇 킬로 달리세요? 너무 잘 뛰시던데 운동화 뭐 신으세요? 호흡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달리기 자꾸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도 이런 질문과 대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 이 달리기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한테 향해야 돼요. 왜 달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달릴 때 무슨 생각하세요? 당신은? 남산을 요즘엔 주로 뛰시던데 왜 남산에 가세요?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남산 뛰기 좋아요? 이러면 네 남산 코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남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남산에 뛰세요? 한강 뛰시더니? 그럼 저는 또 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요즘에 한강보다 남산 가니까 운동이 더 돼서 좋아요. 뭔가 포기하려다가도 다시 뛰게 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만 할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질문은 여러분 인간한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묻게 돼요. 제가 아나운서 준비하던 시절이었는데요. 학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상담을 하러, 좋은 학원 찾으러. 근데 제가 5년 동안 다닌 학원이 있어요. 준비한 지 한 1년 안 돼서 아나운서 합격했지만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도 이 학원에 계속 갔어요. 앵커인데도 원장님한테 계속 배우려고. 그 이유는 원장님이 저랑 상담할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신촌에 있는 유명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 갔는데요. 갈 때마다 거의 원장님들은 저한테 학원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학원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배출됐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 여기 선생님들은 어떤 이력이 있는지 수업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렇게 계속 듣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갔던 학원은 아나레슨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나타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도 봤죠? 어떤 게 궁금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처음 물어봤어요, 저한테. 대부분은 그냥 다 자기 학원 자랑해요. 저를 수강생으로 만들려고. 그런데 그 원장님만은 유일하게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세요? 학원에서 어떤 걸 기대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이유나 학원에서 이런 점 배우고 싶다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묻지를 않아요. 제가 최근에는요 피아노 학원에 전화했어요. 우리 집 상가에 있는 학원. 전화해서 피아노 저 배울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역시 피아노 학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걸 막 물어봐요. 저 쇼팽 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쇼팽 치려면 이런 거 연습하면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학원 등록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저한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왜 쇼팽 치고 싶은지, 학원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갑자기 또 피아노 치고 싶어 하는지. 저는 피아노를 치려는 게 그냥 단순히 취미이기보다는 저는 피아노를 치면서 분노를 풀어요. 입이 탕탕거리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렇지만 쇼팽을 또 되게 좋아해서 쇼팽의 빠른 음악을 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학원에 맞는 커리큘럼을 맞추려고 계속해요. 근데 정말 좋은 학원은요, 나한테 맞춰주는 거. 약간의 변형 또는 상담할 때 그것만 보여줘도 돼요. 제가 미팅을 정말 많이 해요. 기업. 어제도 한국 릴리라는 기업과도 미팅을 했는데요. 대부분 인사팀 임원들이나 직접적으로 강의를 받는 그런 인사 담당자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 자리에서 지금까지 제가 사업한 지 6년 됐는데요.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나 구글 이런 굵직한 기업을 거의 다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근데 제가 상담 거의 이제 미팅이잖아요. 근데 미팅이 저에게는 인터뷰 같아요. 왜냐하면 저 혼자 대표로서 참석하고
어제도 임원 3명이 앉아있어요. 쪼르르. 그럼 완전 면접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저한테 물어봐요. 흥버튼은 어떤 교육을 하나요? 지금까지 흥버튼이 교육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런 걸 물어요. 그러면 저는 마치 예전 학원 원장님처럼 쫙 읊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하지 않아요. 전 질문 받으면 또 질문해요. 이 회사에서는 지금 말하기 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구성원들이 어떤 리더를 원하나요? 최근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점이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들이 본물처럼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게 30분 동안 미팅을 하기로 하면 대부분 1시간씩 꼭 미팅을 이어가게 돼요. 그러고 다들 담당자들이 얘기해요. 정말 재밌었고 너무 잘 부탁한다고. 결국 똑같아요. 저의 친구 진영이처럼, 진영이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처럼 담당자들도 저를 만족해하는 이유는 자기의 고민을 다 털어놓으니까 결국엔 저를 믿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흥버튼 사업 계획서를 어떤 기업에 제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듣고 마지막에 그래요. 잘할 수 있다고. 상상 이상을 보여드리겠다. 그러면서 같이 파이팅 하거든요. 이게 저는 상담의 최고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결국엔 그 사람이 내 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경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듣고 자꾸 답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거는 내 안에 가득합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듣자마자 판단해요. 아,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겠지.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하면서 조언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운동 얘기, 저도 남산 달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체력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묻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경청을 할 때는 내 머릿속에 생각을 쫙 비우고 그 사람 얘기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매일 거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체력이 좋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을 잘하고 싶고요. 그 일을 잘하고 싶은 더 아래에는 일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어요. 사업 1년째 그때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운동도 하지 말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운동도 하지 말고 일도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 1년째밖에 안 됐는데 한참 일해야 될 때잖아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강의하고 조금 더 운동을 시작했었어요. 지금은 완쾌했어요. 그렇지만 재발률이 거의 50%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관리를 끊임없이 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와, 체력 좋다, 뭐 달려라 하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역시 누구나 어떤 출발에는 계기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유추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경청을 정말 잘하게 되면요, 조언을 또 안 할 수 있어요. 조언은 여러분 자격이 필요하대요. 이거는 신영철 작가님이 한 이야기였는데요. 인생의 역사 또는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좋은 책 쓰신 분이에요. 서울대 영문학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가가 힘을 발휘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대요. 내가 그 사람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느냐.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게 된 사람 또는 나의 아이나 또는 우리가 교육하면서 만난 사람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많은 시간을 쏟았으니까 조언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조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도 강연에서 들으면서 정말 많이 끄덕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거의 다 잔소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이렇게 대전에 간다. 그러면 몇 시에 가냐? 근데 오전이에요? 그러면 그럼 일찍 자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는 광주에 갔었고 오늘은 대전에 간다고? 우리 딸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너무 궁금해. 강의하는 게 그렇게 즐거워? 어떤 게 재밌어? 또는 힘든 일은 없어? 아빠한테 말해도 돼.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서운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극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변했어요.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에요, 엄마랑.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건 무뚝뚝하시지만 행동은 다정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행동보다 이 말을 듣고 싶었어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아프셨어요. 쓰러지셨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저도 가족과 관계가 좀 소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또 병원에 가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됐는데 이 한마디였어요. 아버지가 딱 이러시더라고요. 아빠가 항상 너의 유튜브를 봤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우리 딸이 커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됐는지 신기하다. 아빠가 해준 게 없는데 여기까지 올 때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또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셨어요. 항상 가스 잠가라, 일찍 나가라, 1시간 전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항상 하시는 분이었는데 마음을 저를 헤아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부모님께 호강시켜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이렇게 내 감정, 누군가의 감정을 헤아려 주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관계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적으로 만난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누군가와 그렇게 인사팀이나 임원들과 미팅을 할 때도요, 물어봐요. 만약에 LG U+ 부사장님이 오늘 저랑 또 대화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말하기 수업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LG전자, LG 소속이니까요. LG의 구본모 회장이죠. 구방모 회장. 구방모 회장한테 보고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을 잘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대요. 그래서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주게 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또 방법을 제시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수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질문을 해요. 이때 감정을 물어봐요. 부사장님, 그렇게 회장님이 말을 끊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는 발표하거나 보고하는 사람들을 거의 제압하고 열광시키는 사람이었는데 한국말이 좀 서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그곳에서 똑같은 임원들이 저를 바라볼 때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보고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다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보고가 끝나고 나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존중받는다는 기분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지금 4년째 같이 수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업도 처음에는 1대1로 시작했다면 나중에는 임원 강의로 전체로 퍼지고 팀장 강의 퍼지고 전 구성원 퍼지고 고객 퍼지고 이랬거든요. 단 하나예요. 감정을 계속 헤아려주고 그 감정을 제가 판단하거나 경청을 안 하지 않았어요. 듣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계속 인간의 감정에도 공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감정에도 깊이 봐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성인이다 보니까 감정을 티내지 마, 감정을 숨겨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출하는 건 안 좋아요. 막 누가 봐도 인상 쓰고 화내고 격양된 목소리는 안 좋지만 말은 해야 돼요. 표현. 제가 지금 기분이 가라앉으니까 잠시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라든지 제가 아직 정신이 없는데 잠깐만 이따가 이야기를 할까요? 라든지 또는 슬플 때도 그냥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세상에 혼자 있는 기분이에요. 너무 슬프네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내 감정은 어떤지, 다른 사람의 감정은 어떤지 이런 걸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에 공감은요, 리액션을 하거나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에 머물면 돼요. 아까 제가 LG U+ 부사장님 사연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회의실의 모습을 그리고 부사장님이 회장님한테 보고하는 모습을 상상했었어요. 그런데 감정을 물어본 이유는요, 그 부사장님의 표정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표정을 느꼈을까? 그거는 감정을 묻지 않으면 우리가 표정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감이란 내가 그 사람의 세계에 같이 있어주는 거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공감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생각을 비우고 만약에 감정이나 이런 걸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내가 말해야겠다. 아니면 대답하기 싫어하나 보다. 내 질문이 좀 언짢았나? 이거 역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은요,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결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어떤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해석하지 말고 2초 정도 침묵한 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말을 잘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유능하게 사회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리더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 분노죠. 화가 나는 상황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체크리스트 살펴봤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리더들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많이 해당이 됐다면 여러분들이 자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더 리더다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리더들 특히 화가 많습니다. 근데 화가 많다 보니까 효율충이라고 하죠, 소위. 효율을 중시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일을 못하지? 이거밖에 못하지? 몇 번 말해야 하겠지? 그러면서 막 물어봐요. 화내는 건 아니래요. 그냥 너무 궁금한 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화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왜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안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역시나 상대방이 느꼈을 때는 화난 것처럼 보이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심할 게 분노입니다. 왜냐면 리더가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월급 많이 챙겨줘도요. 한 번 화내잖아요. 영영 멀어져요. 어려워요. 그 모습이 계속 각인돼서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화냈다가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모습을 자기도 좀 너무 화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과해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내가 너무 심했지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또 혼란스러워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부모님이 많이 다투셨어요. 근데 어릴 때는 다투고 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싸우니까. 저는 부모님이 저의 세상인데 두 분이 싸우면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슬픈 채 일어나요. 근데 두 분은 또 친해져 있는 거예요. 밥물아 이러면서도 막 같이 앉아서 먹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은영 박사님의 화해라는 책을 보면서 알았어요.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아이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된대요. 그렇지만 만약에 싸웠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한대요. 자기들끼리 화해하면. 그래서 항상 다음날 밥 먹어라 하고서는 왔을 때 얘기해줘야 된대요. 엄마 아빠가 어제 싸워서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 조절이 안 됐다. 그런데 너네가 자고 나서 우리가 안방에서 화해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혼란이 없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커서도 이해가 안 가요. 리더가 화냈다가 다음날 멀쩡하거나 사과를 해버리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때 누군가한테 공격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주어로 한 채 이야기를 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저 적절히 여러분들이 근데 또 참으면 안 돼요. 화내는 이유가 참다 폭발한 거예요. 근데 사실 참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설득해야 돼요. 설득. 피드백을 주거나 동기부여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일을 더 잘하고 싶을 때 우리 설득하잖아요. 지금 제가 인간 설득이라는 4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도 이 대화를 설득으로 풀어가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설득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설득을 안 해요.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랑 하면 좋을 거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는요. 저희 편집자가 저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첫 책 낼 때였어요.
작가님 다음에는 원고를 한글 문서로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작업하기 편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한글 문서를 쓰라고 하고 그래야만 자기가 편하다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제가 예민한 상황에서 이걸 봤다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나한테 행동을 바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설득해야 돼요. 작가의 입장에서 한글 문서를 쓰면 뭐가 좋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편집이 빠르니까 작가의 책이 빨리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편집자가 편하다가 아니라 작가님 그러면 작가님의 책이 더 정교하고 빠르게 나와서 독자님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 신나서 했을 거예요. 설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여러분. 설득하면 사업이 그냥 다 풀려요. 제가 매번 미팅에서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해서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듣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시는 이런 거예요. 저희 수강생분 중에 베이커리 공장을 운영하는 여성 대표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사업에 꽂혀 있어요. 사업 얘기만 나오면 막 눈이 빛이 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잘 안 하고 자꾸 연약해져요. 음식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끝내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 분을 지켜보니까 이 강한 욕구, 사업 성공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큰 걸 발견을 했어요. 그가 원하는 건 그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다영님, 달리면 사업 더 잘 돼요. 그랬더니 지금 죽어라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딱 얘기를 했을 때 귀가 솔깃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운동하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말이 너 이러다가 죽어 뭐 이런 거 있죠. 너 이러다가 큰일 나. 건강해야 오래 하지. 이런 뻔한 얘기를 합니다. 학생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선생님이 다정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거 어릴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특히 과학 이런 거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너 그러다가 똥멍청이 된다 이러면서 험한 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가서 얘기할 것 같아요. 흥수야, 너 의자에 지금 앉아있지? 이 의자가 만들어진 원리가 과학에 있어 하면서 어떤 원리를 얘기해줬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과학이 적용되지 않은 게 없어. 봐봐 이러면서 또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정하면서도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나오긴 했어요. 제가 원래 대학을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를 설득한 선생님 만난 덕분이고요. 이 선생님이 저한테 은사님으로 남아있어요. 언제나 제가 공부하기 싫다 그런 선생님들은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경멸하고.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딱 저를 파악했어요. 제가 매일 학교는 갔어요. 친구들 노는 거 좋아해서. 근데 선생님이 저를 딱 파악하고 어느 날 그랬어요. 흥수야, 너 노는 거 좋아하지? 네. 그래서 대학 안 갈 거예요. 입시 상담할 때. 너 대학 가잖아? 더 놀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 처음인 거예요. 학원 선생님도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과외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그랬어요. 야, 너 봐봐. 너 지금 맨날 동네에서만 애들 학교 다니고 너 동네 다니는 애들 다 알지? 네. 너 근데 서울로 대학 가잖아? 전국에서 와, 애들이. 게다가 대학 가잖아? 외국에서도 교환학생을 와. 너 그러면 지금은 또래랑만 노는데 몇 년 꾸는 사람들도 있어. 그걸 재수생이라고 해. 그런 언니 오빠도 이제는 선배가 아니라 너의 친구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상상이 되니까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놀고 싶어서 전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놀긴 했는데 그 은사님이 여전히 생각나요. 그분이 제 입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변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고마워서 선생님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설득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해요. 뭐뭐 해야 한다는 건 당위성이에요. 건강해야 오래 산다는 것도 설득하는 게 아니죠. 설득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말은 잘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저랑 정말 친한 대표님이 있는데 그분은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말을 제일 못해요.
인프런이라는 IT 교육 업체 대표님이세요. 그분은 말도 더듬고요. 말을 더듬는 수준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긴장하면. 그런데 그 진정성, 이 교육에 대한 마인드와 철학 덕분에 누군가를 만나도 저처럼 그분한테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엄청 투자를 해요. 그런 걸 보면 말을 유려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오늘 여러분한테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 말하기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더 빨리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설득하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좋지? 상대방에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랑 하자.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 당신은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궁금한 질문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 들으면서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현업에 계시면서 궁금했던 거 있다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질문 있으실까요? 어떤 질문이든지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설득할 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말씀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득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능이나 장점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이 옷을 팔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얘기해요. 이 원피스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고요. 이 디자인이 구멍이 좀 뚫려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다. 이건 기능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나 장점은 눈에 보이는 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우열을 가리는 거, 설득을 최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서 이 원피스를 입으면 뭐가 좋은지 그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더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가 좋아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뭐가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런 걸 이제 알게 되죠.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의할 때 만약에 땀이 나고 옷이 젖어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강의에 몰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입은 옷이 시원한 순간 강의에 더 몰두하게 돼요. 결국에는 강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강사님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쇼호스트들도요, 물건을 판매할 때 항상 그 상품이 주는 가치부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옷을 사는 이유는요, 누구나 가치는 단 하나예요. 예쁘고 날씬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해요. 오늘 예쁜 원피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러진 않고요. 고객님, 오늘 자신감을 선물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만약 로봇 청소기를 판다. 그러면 못 파는 사람들 또는 삼성전자나 백화점 영업 대리점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최신 제품 또는 할인 제품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쇼호스트는 얘기를 해요. 결국에 로봇 청소기가 줄 수 있는 가치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가치예요, 여러분. 그거는 편의, 시간을 줘요, 시간.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대신해 주죠? 그러면 시간을 벌잖아요. 그 시간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파는 쇼호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님, 책 언제 읽어보셨나요? 고객님 취미가 무엇인가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독서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 지 5년 됐는데요. 애 키우고 하다 보니까 책 한 권을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요즘에 헤르만 헤세 데미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취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바로 이 로봇 청소기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유를 선물할게요.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품을 만들어진 게 결국에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 그걸 니즈라고 하죠. 근데 그걸 충족시키는 건 결국에는 가치예요. 이 가치는 인간 모두에게 통해요. 행복, 평안, 자유, 편의, 이런 게 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한테도 똑같잖아요. 뭐 공부를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거는 기능이나 장점이에요. 좋은 대학 가면 뭐가 좋은데? 그러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이 공부를 조금밖에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길은
좁은 차선밖에 불과할 수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 갈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누군가를 설득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 네. 네, 저는 최근에도 오늘 영상 올라온 것 중에 논리로 제압하는 말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겨요. 맨날 이기고 다녀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겨버려가지고 다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당신이 이래서 문제라고 고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다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폭력을 조장하는 거래요. 폭력을 옹호하는 거라고 비폭력 대화라는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가 이래서 문제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요. 저는 특히 큰 목소리로 무섭게 호통치면 전 더 무섭게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에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하고 표현을 해요. 저는 크게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민해지는데요. 이런 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낮춰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하고 나니까 화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비폭력 대화에서 그래요. 그래서 분노라는 건 되게 좋은 신호래요. 내가 충족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떤 분이 자기가 남편이랑 애들한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무슨 잔소리를 했어요? 어젯밤에는 남편이 생선을 굽는데 잔소리를 했대요. 그럴 거면 굽질 마, 하질 마 이랬대요. 그 이유가 덜 익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잔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그 사람한테 이럴 거면 하지 마 하면서 핀잔을 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물어봤어요. 왜 그걸 보고 그렇게 화가 났는지 어떻게 바꾸고 싶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덜 익은 생선을 보니까 너무 불안하더래요. 병 걸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때도 주어를 나로 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때 뭐 야 이게 아니라 자기야 하면서 이제 요구를 해야 되겠죠? 자기야 나는 덜 익은 생선을 보면 불안해져. 왜냐면 그걸 먹고 우리 애들이 탈날까봐 무섭고 나도 장염 걸릴 것 같다는 확대 해석이 돼. 그래서 나를 위해 생선을 바짝 구워줄 수 있어? 이렇게. 고마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잔소리를 하고 싶거나 피드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드백을 착각하는 건 지적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는 이게 부족해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소통 능력이 그렇게 부족하면 자리를 잡기가 힘들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소통 능력을 키우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을 더해서 훨씬 많은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하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분노가 아예 사라져요. 네. 또, 네.